Here you are, 어머니, mother. 약 Please have some. 드세요. Thank you, 매일 dear. 저녁 8시 사위는 제 This 방문을 looks wonderful. 두드렸습니다. Here you are, 손에는 mother. 언제나 Please have some. 작은 Thank you, 약봉지가 들려 dear. 있었어요. 병원 원장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 건강에 정말 좋대요.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봉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김영순, 올해 70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준호가 저를 모시기로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난 혼자 살 수 있어. 너희 신혼인데.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넓잖아. 그리고 준호 오빠도 엄마 모시고 싶대. 사위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제 방에 들러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준호는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벤치에 앉으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줬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저는 행복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모두 알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위인지.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순 씨, 사위가 정말 효자네요. 저런 사위 어디서 데려왔어요? 우리 딸도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 그냥 운이 좋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챙겨주는 사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준호는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을 잡아줬어요. 저녁 식사 후엔 꼭 산책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소화 좀 시키고 오세요. 제가 같이 나갈게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 어김없이 약을 챙겨줬습니다. 작은 약봉지 안에는 여러 가지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빨간색, 흰색, 노란색. 준호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혈압약이고요. 이건 관절에 좋은 영양제예요. 이 작은 건 소화제고요. 저는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사위가 챙겨주는 약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루는 준호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약을 챙겨주려고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그래도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아이고, 괜찮아. 오늘 하루쯤이야.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약사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준호는 물컵을 건네줬습니다. 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준호의 손목이 생각났습니다. 약을 건네줄 때 그의 시계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거든요. 고급스러운 은색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흐릿하게 보였지만 Y, L, 보험, 뭐 그런 글자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선물인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날 아침도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출근하기 전 제 방에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먹고 산책 한 바퀴 하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딸 수진이도 함께 나가면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과일 썰어뒀어요. 간식으로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피어나는 정원,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준호는 어김없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손에는 여전히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미소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 연습한 것처럼 정확한 미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착한 사위한테 약을 받아먹었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주무세요, 어머니. 내일 또 뵐게요. 그래, 너도 푹 쉬어. 준호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봄날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저녁 8시 제 방에 약을 가져다 줬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시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인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제 몸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나이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손도 자꾸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 물컵을 잡을 때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오히려 더 세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병원 한번 다녀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걱정되는데.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약을 받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봉지 안에 알약들. 색깔은 똑같았는데 크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 약 어제 준 거랑 다른 거니?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약국에서 제조사가 바뀌었대요. 같은 성분인데 만드는 회사만 다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먹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위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봉지를 받았는데 포장이 달랐어요. 지난주에는 투명한 비닐봉지였는데
이번에는 종이봉투였습니다. 준호야, 약봉지가 바뀌었네? 아, 네. 약국에서 포장 방식을 바꿨대요. 환경 보호 때문이래요.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약의 색깔도, 크기도, 포장도 자꾸 바뀌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약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약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어제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매일 약이 바뀌는 건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후,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정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가 출근한 뒤 약봉지를 모두 꺼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약봉지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모두 달랐습니다. 라벨도 다르고 약의 크기도 다르고 심지어 약의 개수도 달랐어요. 어떤 날은 5알, 어떤 날은 7알, 어떤 날은 6알. 이게 대체 뭐지? 불안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그날 오후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매일 약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약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양제요? 보통은 한 병을 다 먹을 때까지 같은 제품을 드시는데 매일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포장도 다르고 이상하네요. 혹시 약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착각이라면 착한 사위를 의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8시 준호는 어김없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저는 약봉지를 받으며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 다정한 눈빛.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약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꿀꺽 삼켰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주무세요, 어머니. 그래. 준호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제 약을 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매일 먹고 있는데 어제 먹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약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새벽 3시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조용한 집,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화요일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하나은행입니다. 김영순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님 명의 통장에서 오늘 오전 10시 32분 2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인출하신 게 맞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2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 인출로 처리됐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아니요, 저는 오늘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고객님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CCTV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누가?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나시며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영순아,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 함부로 쓰지 마.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껴뒀어요. 혹시 딸이 힘들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쓰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다고요? 급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보관해둔 곳이었어요.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책상 위도 확인했어요. 침대 밑도 살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2천만 원이 인출됐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2천만 원이요? 그래, 오늘 오전에. 근데 나는 집에 있었고 인감도장도 없어졌어.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뭐?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은행 가서 확인해 볼게요. 같이 가자. 지금 당장.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준호 오빠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수지는 서둘러 다시 나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1시간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은행 CCTV 확인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어? 수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 오빠였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라고? 준호 오빠가 엄마 인감도장이랑 통장 가지고 은행 갔어요. 오전 10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왜 내 돈을? 엄마, 저도 몰라요. 지금 준호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날 밤 준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더니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준호야, 앉아봐. 준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은행에 갔다며? 네.
내 돈 2천만 원 가져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투자할 때가 있었는데 기한이 촉박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그건 내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께 다 드릴 돈 아닙니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라고?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성공하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준호가 맞나요? 그 착하던 사위가? 수진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는 알고 있었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 준호 오빠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대요.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게 정당화돼?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 함부로 쓰지 마.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 저 자신에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롱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어요.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종 문서들.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표지, 보험 약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치매간병보험 가입 계약서, 가입자 김영순, 수익자 김준호, 보험금 2억 원, 가입일 2024년 3월 15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문서 아래쪽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준호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려고.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는 약, 계속 바뀌는 약봉지, 심해지는 어지럼증과 기억상실, 그리고 치매보험. 설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보험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보험이요.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니? 어머니가 잊으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권유드렸을 때 흔쾌히 동의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어제 드신 약도 기억 못 하시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그래도 2억짜리 보험을. 내가 정말 그랬을까?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혹시 몰라서 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간병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때를 대비한 거예요. 수익자가 왜 내 이름이니? 제가 어머니를 모실 거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렸다니까요.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뭔가 팝업창이 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보험 만기일 D-3.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기일이 3일 남았다고요? 준호야, 저기. 어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방에 가 계세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더니 약봉지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일찍 드시는 게 좋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먹을래.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냥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루라도 걸으면 효과가 없어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압박하듯이요. 어머니, 약 드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사위가 맞나요? 준호야, 너 약 드세요. 지금 당장. 준호가 제 손에 약봉지를 쥐어줬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물 좀. 준호는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다 드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어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준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입안에 약을 뱉어냈어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이게 저인가요? 돌아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보험금 지급 조건, 치매 진단서, 만기일, 그리고 준호의 얼굴.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준호는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약으로. 그날 밤부터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가져다 주면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줄어들었어요. 손 떨림도 덜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약 때문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준호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어느 화요일 오전 준호와 수진이 모두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투자 안내서, 그리고 보험 서류들.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3개나 더 있었습니다. 암보험 1억 5천, 상해보험 1억, 종신보험 3억. 모두 수익자는 준호였어요. 이 미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어요. 2024년 3월 마이너스 보험 가입 완료. 2024년 4월 마이너스 약 투여 시작. 1일 이정. 2024년 5월 마이너스 증량. 1일 3정. 2024년 6월 마이너스 증상 확인. 기억력 저하 시작. 2024년 7월 마이너스 증량. 1일 4정. 손 떨림 관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저를 대상으로 한 실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9월 마이너스 진단서 발급 예정. 치매 확정 필요. 2024년 10월 마이너스 보험금 청구. 오늘이 9월 28일이었습니다. 이틀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더 찾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재킷 안주머니, 바지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봤어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책 사이사이를 확인했어요. 그때 두꺼운 경영학 책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작은 상자. 손바닥만 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녹음기를 꺼내 살펴봤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당신 엄마는 이미 의심하고 있어. 약을 안 먹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 약 조금씩 늘리면 몰라요. 자연사처럼 보여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정말 치매처럼 보일까? 전문가한테 자문받았어. 이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랑 구분이 안 된대. 진단서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총 8억. 당신 엄마 명의로 가입한 보험 다 합치면 8억.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우리 빚 다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어. 당신이 원하던 강남 아파트.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자연사야.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지. 아무도 의심 안 해. 당신도 원했잖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이었어요.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제 딸이 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공모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8억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딸을 위해 버텼어요. 그런데 그 딸이 저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였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녹음기를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응, 집에 있었어.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입맛 없어. 엄마, 요즘 많이 안 드시는데. 건강 챙기셔야죠.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녁 8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예의 그 미소를 지으며 약봉지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입에 넣는 척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고 그대로 입안에 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약을 뱉어내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약 조금씩 늘리면 몰라요. 자연사처럼 보여요.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네, 건강검진 예약 잡아뒀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오늘 꼭 가셔야 해요. 예약 잡기 힘들었다고요.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준호야, 나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준비하세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럼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보험금을 받을 것이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휴대폰도 챙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검사 받으실 때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꼭 같이 있어야 해요. 감시하려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준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세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 개요. 선생님, 어머니가 본인 증상을 인지 못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검사 좀 해주세요. 의사는 잠시 저와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까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입니다. 지금 계절은 가을이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정밀 검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호자분, 지금 검사 결과상으로는 MRI 찍어주세요. 제가 비용 다 부담할게요. 준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의 요청이시니 검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멀쩡해. 검사 안 받을 거야. 준호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지금은 화장실도 못 가게 할 거야? 의사 앞이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왔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뛰었어요. 70살 노인이 뛸 수 있을 만큼 뛰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경찰서로 가주세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요. 네. 경찰서요? 네,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가 병원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곧 저를 발견했어요. 뛰어오려 했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무슨 신고이신데요? 살인미수. 아니, 살인 시도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사위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아둔 약들, 보험 계약서, 사본들을 꺼냈어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진술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약을 먹인 것, 보험에 가입한 것, 녹음된 대화, 준호의 수첩, 모든 것. 경찰관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 약 조금씩 늘리면 몰라요. 자연사처럼 보여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저를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위예요. 제가 믿었던. 경찰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용기 내서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제 딸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계획한 거예요. 딸분도요? 네. 녹음기에 다 나와 있어요. 경찰관은 다시 녹음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조사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딸을 신고했습니다. 제 사위를 고발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가시면 위험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참고인 조사가 있으니 출석해 주세요. 저는 임시로 머물던 여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수님이 제출하신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와 항정신성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피해자님께서는 약물에 의한 증상을 경험하신 겁니다. 치매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분석했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 김준호 씨와 따님 수진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럼 체포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 두 사람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이 체포됐다니.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고요. 제가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허가해드리겠습니다.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 제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철창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 정말 알고 있었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대답해. 너도 정말 계획한 거였니?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 빚? 준호 오빠 회사가 망했어요. 2년 전에. 그 이후로 계속 빚만 늘어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카드빚 대출 3억이 넘었어요. 매달 이자만 500만 원씩. 그래도 그게 엄마를 죽일 이유가 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치매 보험만 들려고 했어요. 엄마가 나이 드시면 혹시 모르니까.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근데 준호 오빠가 약을 먹이면 증상이 빨리 나타난다고. 그럼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의한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준호 오빠가 계속 수진아, 제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하고 저녁엔 청소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 졸업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가진 거 다 줬잖아. 이 집도 결혼 자금도.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넌 그 돈도 모자라서
엄마 목숨까지 팔려고 했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수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찰한테 들었어. 보험이 4개나 된다며? 총 8억? 네. 그 돈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 알았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가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자연사?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수진아, 그게 살인이야. 내가 엄마를 죽이는 거야. 엄마, 넌 내 딸이야. 내가 낳고 키운. 그런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용서해 주세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뒤돌아봤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있는 딸을 봤어요. 예전에는 제 품에서 자던 아기였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수진아, 네 엄마. 엄마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그게 더 괴로워. 수진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조사실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형사가 준호를 제지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수진이도 저도 어머니도. 조용히 하세요. 돈 때문에 가족을 고발한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집보단 낫지.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목숨은 지켰습니다. 존엄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준호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지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4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딸을 봤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딸이 없는 집, 사위가 없는 집. 하지만 이제는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70살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준호가 가져간 2천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걸었어요. 노인 사기 피해 상담소. 저처럼 가족에게 속은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사님을 모셨습니다.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75세 할머니였어요. 손자가 재산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상담소는 바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자식에게 속은 사람, 사위에게 당한 사람,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사람, 모두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딸한테 당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봄이 왔습니다. 상담소 창가에 화분을 놓았어요.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교도소에서 밥은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걱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였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지만 당당했습니다.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 방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던 이유가 사랑이든 욕심이든 나는 오늘도 사람을 믿기로 했다. 진심이란 끝까지 남는 유산이니까. 제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70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진심이 무엇인지, 존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실제 있었던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바로 클릭하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